신성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고 신성함을 주장했던 프랑스에서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기신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발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국민국가 이것은 북한 글씨체입니다. 수령님. 이 주제를 이제 설명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신성성이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어떤 신성함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신성성이라는 것은 그 모습만을 달리해서 여전히 근대에도 존재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옳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문장이 상징하는 일본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존재하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면 1년이 걸려도 근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할 수 없고, 저는 뭐 근대사를 전공한다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근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대라는 것은 자연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성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발붙일 것은 조금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졌다. 나 그럼 옛날에 뭐 제우스가 그랬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전기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끝이고,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가 정복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까지 자연이 지배를 당할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 신성성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었고 신성함을 주장했던 프랑스에서는 목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통치 기제로서 신성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신성성이라는 것은 모습을 바꾸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아니죠, 아무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주의니 국민주의니 국가주의니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셋 다 맞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중요시 여기면 민족주의가 되는 것이고, 국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국민주의가 되는 것이고, 국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국가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국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제국은 식민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희생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이 국가의 구성원이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렇게 믿고 쉽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통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을 전쟁터에서 이제 써도가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될 수 있겠죠. 일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그러니까 근대 일본 제국으로 가기까지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흑선이 와서 개국을 했고 유신을 했는데 근대까지 잘해서 전쟁을 2번 이겼고 그래서 열강이 됐다. 5글자로 요약이 되네요.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게 제국이라고 하면은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모두 이제 왕의 목을 찾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은 어쨌든 국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이 사회계약론이었겠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계약론과는 전혀 무관한 지적 전통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천황의 신성성에 기대어서 만들어진 국민국가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게 어떻게 국민국가입니까? 되게 모순적이죠. 이 국민국가라고 주장하는 이 이상한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라는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국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국가 형태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일본에서 말하는 국제라는 것은 근대 천황제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와는 구분되는 국제로서 보통 용법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자체는 바로 일본이다. 국채를 수호해야 한다. 국채 수호 전쟁.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용법으로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데, 국채라는 게 애매하게 존재했다. 정말 쉬운 말이죠. 애매하게 존재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보세요. 당시 일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서구를 맞닥뜨렸을 때 일본은 문명국가라고 불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국공법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대단히 복잡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야만적인 서구인들의 이미지 속에서 야만적인 형벌을 이제 시행하고 있었고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수준이 안 맞아서 우리와 같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라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건 아니고 피할 수 없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기저에는 어쨌든 서구에 대한 반항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서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서구에게 압력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서구화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구에 대한 열등감과 동시에 서구에 대해 동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동경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천황의 존재감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어쨌든 메이지 천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메이지 천황 역시 그렇게 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천황에 대한 인식은 딱 이 정도였죠. 아니 저 이거 쇼토코트전 아니야? 맞습니다. 세이란 전쟁, 그러니까 1872년 유신이 지나고 나서 3년 정도 되죠. 그때 세이란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큐슈 지역에서 이제 천황에 대한 이미지는 딱 이 정도였습니다. 아니 쇼군이 바뀌어서 뭐 천황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는데 누구일까? 그 전설상의 쇼토코테가 같은 사람 아닐까? 연극에 나오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즉 이 시기에 천황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구름 위에 있는 그런 둥둥시 떠다니는 그런 존재겠죠. 바로 이사진처럼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중의 천황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면 결국 그거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 국학, 황학, 신투학 뭐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토리 노리나가를 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모토리 노리나가의 사상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상대호국 일본을 뜻합니다.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신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중국이라고 해봤자 중국의 돈은 사람이 만든 거고 중국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중국이 위대하지 않다. 우리가 위대하다. 우리는 신의 나라다. 이렇게 먼 나라에 있는 나라 잘 쓸 수 있어. 어찌되었든 이러한 사상적 기반에서 국제라는 의식은 애매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을 이제 뭔가 국정을 잡고 있었던 이제 여러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토는 우리의 정신적인 수도이다. 그리고 도쿄는 새롭게 보여줘야 할 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결과 당시의 교토는 가도정리가 새롭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전통을 간직하게 되었죠. 한편으로 도쿄라는 곳은 완전히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향후에 우리의 시민이가 될 사람들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만큼 잘 났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했죠. 그 신토라는 것은 정말 그 수식하는 말 그대로 정말 몇백만의 신이 있고 800만의 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뭉쳐질 수 없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로 뭉친다고 하면은 들 수 있는 것은 고대 아마테라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테라스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것이고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하면 바로 천황이기 때문에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신토를 엮게 됩니다. 먼저 그 정점에 이세신궁이라는 것을 이세 태신궁이라는 곳을 이제 바로 가운데에 두고 그 밑에 뭐 관패사를 짓고 국패사를 짓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우치가미들을 아마테라스 밑에 있는 존재로 계속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단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메이지 천황은 이런 전체적인 존재들과 함께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행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안 가면 그만이고 10분 남았고 10분 안 가면 10분 남지 않았어요? 10분 남았어. 말할 수 있어요. 천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천황을 보여준다는 것은 구름의 존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신봉대상이었던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의외로 전통적인 군주상에 속했었는데 당시 내무장이었던 오쿠보는 아니 원래 군주는 순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꼬드겨서 히키코모리였던 메이지 천황은 순행을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순행을 강제적으로 보내서 서쪽으로는 도호쿠 지방, 도호쿠가 아니지. 저기 야마구치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홋카이도까지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회는 실제로 천황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은 실제로 권능을 보입니다. 돈으로요. 병원을 지어주고 지역이 돈이었다고 하면 하상을 해주고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의 권능은 너무 현실적이지만 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순행을 열심히 갑니다. 가고 또 갑니다. 그리고 그 전점은 1889년에 기념식이었죠. 제국헌법 발표식이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교섭력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의제는 학교에서 연장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창가를 배우고 일장기를 걸며 어진영을 걸어서 천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천황의 시를 외운다거나 천황에 대한 창가를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점차 학생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은 제국의 시민이 되어가는 겁니다. 당시 이학과 사절단이 들어있었고 상당히 배웠던 사업자였던 구메 드미타케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신토는 제천의 이게 풍속이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풍속이지 그것이 실제 신은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은 당시 동경제대 교수였는데 잘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증 사업자들도 신토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로 가는 길에서 일본은 이렇게 20세기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식민지 조선에 가야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근대적인 정치장으로서 서울이라는 것은 마땅한 이제 시각적 평가를 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처음에 이제 조선의 신사가 세워지게 된 것은 이 시기는 아니고 사실 조선 시기,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외관에 이제 신사들이 세워지긴 했었지만 이러한 신사들은 단순한 참배소, 요배소의 기능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개항기에 접어들어서 일본인들이 많이 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일본인들이 이 조선에서 풍토병으로 죽든 뭐 공사관을 지키다 죽든 어쩌다 죽든 그런 사람들은 이 식민지의 개척 과정에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고 야속 중에는 모실 수 없겠지만은 외성대는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일명 남산 대신궁이라 부르는 후기에는 경성신사라 부르는 그런 신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신사참배를 뭐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조선인들은 상당히 신사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일본인들이 일본인 같은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35년 이후부터는 갑자기 조선인들의 참배수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의 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약간씩 먹혀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봤을 때 일본은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천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신성공간으로서 교토를 활용했고 또 근대의 신성성으로 도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의 승리로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식민들은 어쨌든 전쟁에 동원했고 그 전쟁을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나라에는 모순인이 존재합니다. 피땀 흘려 죽어간 국민들은 사실 국가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국 일본에 있어서는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식민지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인 고유의 정서 그러니까 너희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너희는 울어야 된다고 조선인들 중에 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모순이 시작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만일 신이 지키는 일본 제국이 위기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역사가 방증해주시 새로운 쇼군이 등장해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더 쇼군이죠. 진짜 장군입니다. 그렇게 이 신이었던 분은 신을 때려치고 망두마 연구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었고 지금은 나라가 버렸죠. 신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 이런 것에서 보았을 때 결국 이 제국 일본이라는 것은 그 모순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답을 내지 못한 상태였고 그 상태로 이렇게 되고 말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그 국제라는 것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으로 있는 거죠. 아쉬운 부분은 뭐 이렇습니다. 방금까지 초랑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들이 아마 인류학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왔던 많은 본론들은 마루야마 마사오나 이로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 수 있듯이 70, 80년대에 나온 거죠. 그리고 식민들은 이렇게 지배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혁고적인 접근이죠. 국민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를 지배한다고 여겨지면 사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면서 천황을 보냐 천황이 우리 내려다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식의 설명들은 국민은 온전히 수동적인가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이렇게